비, 차갑고 끈질긴 겨울비가 숲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질척이는 진흙은 무거운 군화를 늪처럼 붙들었다. 행군에 나선 교육생 전원은 거의 탈진 상태였지만 그 누구도 감히 멈추거나 거친 숨을 내뱉지 못했다. 고동철 1등 상사가 이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멈추자 대열 전체가 마치 돌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얼음장같이 차갑고 잔인한 그의 시선이 대열 전체를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대열 가장 뒤편에서 헐떡이고 있는 작고 남루한 그림자에 멈췄다. 박서연 대위, 앞으로. 진흙 범벅이 된 전투복에 대위 계급장을 단 여자가 탈진한 얼굴로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이 생지옥 같은 생존 훈련장 속에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이질적인 존재처럼 보였다. 쓰레기 같은 년! 고동철이 으르렁거렸다. 그는 그녀의 등에서 군장을 거칠게 잡아채 그대로 거꾸로 뒤집어버렸다. 안에서 쏟아져 나온 전투 식량, 나침반, 그리고 낡은 지도 같은 물건들이 질척이는 진흙탕 속으로 처박혔다. 주워! 그가 명령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허리를 숙여 물건들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을 때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옆에 고여있던 웅덩이에서 반합 가득 물을 퍼올렸다. 썩은 나뭇잎이 둥둥 떠다니는 역겨운 황토색 흙탕물이었다. 그리고 20명의 다른 교육생들이 침묵 속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그 더러운 물을 그녀의 머리 위로 고스란히 쏟아부었다. 촤! 차가운 진흙물이 그녀의 머리카락과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전투복을 흠뻑 적셨다. 고동철의 쾌감에 찬 웃음소리가 빗속의 숲 전체를 울렸다. 너 같은 책상 물림 장교년이 뭘 할 수 있겠어? 집구석에 가서 밥이나 해. 군대는 너 같은 약골들이 있을 곳이 아니야. 그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그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그대로 뒤로 넘어져 진흙탕 속에 처박혔다. 전원, 저 년은 버리고 간다. 출발! 대열은 미련 없이 돌아섰다. 차가운 빗속 진흙탕 속에 버려진 그녀의 등 뒤로 그들의 모습이 차츰 나무들 사이로 사라져갔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진흙탕 속에 쓰러져 있던 여자가 아주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의 진흙을 닦아냈다. 눈물은 없었다. 두려움도 없었다. 대신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피어났다. 얼음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우며 지독하게 위험한 미소였다. 시험은 이제 곧 끝날 시간이었다. 산신특수훈련소의 첫날 아침, 공기는 안개와 소독약, 그리고 갓 입소한 교육생들의 긴장감이 뒤섞여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대한민국 육군 내에서도 가장 혹독하기로 이름난 고급 생존훈련 과정. 이곳에 발을 들인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지옥의 문을 여는 것과 같았다. 전국의 각 부대에서 내로라 하는 정예 장교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함께 앞으로 닥쳐올 시련에 대한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그들 사이로 유독 한 사람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박서연 대위. 그녀는 이 살벌한 맹수들의 무리 속으로 잘못 던져진 가냘픈 초식동물처럼 보였다. 다부진 체격의 다른 장교들과는 달리 그녀는 한눈에 보기에도 왜소한 체격이었다. 그녀의 얼굴 절반을 가리는 두꺼운 뿔테 안경은 마치 행정반의 서류 더미 속에서 방금 튀어나온 듯한 인상을 주었다. 어깨에 맨 군장은 그녀의 몸에 비해 너무 커 보였고 그녀는 연신 흘러내리는 군장을 고쳐매며 어색하고 불안한 기세를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야외 활동이나 격렬한 신체 활동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가 입소 신고를 위해 서류를 작성할 때 그녀의 존재는 곧바로 훈련소의 교관, 고동철 1등 상사의 눈에 포착되었다. 고동철, 그는 산신훈련소의 살아있는 악마 혹은 폭군으로 불리는 자였다. 그의 얼굴은 화강암처럼 단단했고 눈빛은 사냥감을 고르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는 신고 데스크로 어슬렁거리며 다가와 박서연의 어깨너머로 그녀가 작성하는 서류를 삐딱하게 내려다보았다. 이름 박서연, 계급 대위, 소속 육군본부 정책기획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발견했다는 듯이 큰 소리로 주변의 다른 교관들에게 외쳤다.
이것 좀 보셔. 이번 기수에는 6본에서 책상 물림 아가씨도 하나 보내주셨네. 우리 다 무슨 타가소인 줄 아나? 주변에서 억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박서연은 못 들은 척 묵묵히 서류 작성에만 집중하려 했지만 등 뒤에 꽂히는 수십 개의 날카로운 시선들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미 첫날, 첫 시간부터 모두의 표적이 되어버린 것이다. 모든 입소 절차가 끝나고 21명의 교육생들이 연병장에 집합했을 때 지옥의 서막이 본격적으로 열렸다. 고동철은 교육생들 앞에 서서 그의 첫 번째 규칙을 선포했다. 지금부터 너희들의 계급, 이름, 그리고 과거는 모두 쓰레기통에 처박아라. 이곳에서 너희들은 교육생 번호로만 불린다. 나의 말은 곧 법이며 나의 명령은 신의 계시와도 같다. 이곳에 인권, 자비 혹은 불만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복종만이 존재할 뿐이다. 불만 있는 놈 있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살기 어린 눈빛은 그 어떤 반항의 의지조차 싹 뜯기 전에 진뭉개버릴 기세였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열을 천천히 순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은 모두의 예상대로 박서연의 앞에서 멈췄다. 번호. 이병, 아니, 교육생 번호 21번 박서연입니다. 그녀는 일부러 목소리를 떨며 겁먹은 신병처럼 대답했다. 21번. 고동철이 그녀의 얼굴 바로 앞까지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며 으르렁거렸다. 너 같은 년이 여긴 왜 왔지? 남자들하고 뒹굴고 싶어서? 아니면 그냥 자리나 채우러 온 건가? 아닙니다. 저는 훈련을 받으러 왔습니다. 훈련. 고동철이 코웃음을 쳤다. 네 년이 받을 훈련은 빨래, 청소, 밥 짓기 같은 것들 뿐이야. 알아들어? 이번 기수는 너 같은 쓰레기 때문에 시작부터 글러먹었군. 그의 공개적인 모욕은 끝이 없었다. 다른 교육생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이 끔찍한 광경을 외면했다. 몇몇의 얼굴에는 불쾌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여기서 나서는 행위는 폭군의 다음 목표가 자신이 되겠다고 자원하는 것과 같은 자살 행위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서연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녀를 향한 고동철의 괴롭힘은 그날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 보급품을 지급받을 때 그는 일부러 가장 낡고 해진 수통과 군화를 그녀에게 던져주었다. 식사 시간에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의 식판을 발로 차 엎어버리고는 여자는 소식해야 미덕이라며 비웃었다. 그녀는 그 모든 수모를 묵묵히 받아냈다. 그녀의 겉모습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는 연약한 장교였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다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안경 렌즈 뒤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고동철의 행동 패턴, 그의 말버릇, 그리고 다른 교육생들의 반응까지. 그녀는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적진 가장 깊숙한 곳에 침투한 위장한 정보 분석가였다. 그녀는 육군본부 감찰실 소속의 박서연 중령. 최근 몇 년간 산신훈련소에서 벌어지는 비인간적인 훈련 방식과 의문의 사고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잠입 임무에 자원한 것이다. 그녀의 임무는 고동철이라는 악마의 실체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그를 비호하는 부패한 시스템의 뿌리까지 모조리 파헤쳐내는 것이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지쳐 잠든 생활관. 박서연은 자신의 작은 수첩에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깨알 같은 글씨로 기록했다. 1일차, 대상 고동철, 예상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성향. 언어폭력과 성차별적 발언을 통해 의도적으로 특정 교육생을 고립시켜 집단 전체를 통제하는 방식을 사용함. 다른 교육생들은 공포로 인해 동조 혹은 방관, 부대 내 상급자들의 묵인 혹은 비호가 없다면 불가능한 수준의 월권 행위, 확실한 증거 확보를 위해 당분간 무능하고 연약한 대위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 그녀는 수첩을 덮고 차가운 침상에 누워 눈을 감았다. 그녀의 귀에는 동료 교육생들의 지친 숨소리와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바람소리가 들려왔다. 지옥의 문은 이제 막 열렸다. 그리고 그녀는 기꺼이 그 지옥의 가장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잔인한 시형의 채점과는 고동철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훈련 둘째 날, 새벽을 가르는 날카로운 기상나팔 소리와 함께 본격적인 지옥 훈련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훈련 과목은 특수부대 훈련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인 장애물 코스였다.
흙먼지가 자욱한 연병장에는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 각종 장애물들이 교육생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높이 솟은 수직벽, 아슬아슬한 외줄, 그리고 질척이는 철조망 구간까지 모든 것이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기 위해 설계된 듯했다. 고동철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연병장을 둘러보며 외쳤다. 오늘 첫 훈련은 장애물 코스다. 목표는 단 하나, 살아남는 것이다. 나고자는 없다. 오직 시체만이 존재할 뿐이다. 알겠나? 예! 교육생들은 우렁차게 대답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특히 박서연은 일부러 더 불안하고 겁에 질린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녀는 안경을 고쳤으며 마치 처음 보는 괴물이라도 만난 것처럼 장애물들을 바라보았다. 훈련이 시작되었다. 정예 장교들답게 대부분의 교육생들은 능숙하고 빠른 동작으로 장애물들을 돌파해 나갔다. 그들의 몸은 마치 잘 벼려진 무기와도 같았다. 하지만 그들 중 단 한 사람, 박서연만이 예외였다. 그녀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첫 번째 장애물인 2m 높이의 담벼락 앞에서 그녀는 몇 번이나 뛰어올랐지만 번번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동작은 너무나도 어설프고 힘이 없어서 보는 사람이 답답할 지경이었다. 사실 특수부대 훈련까지 수료한 그녀에게는 이 정도의 장애물은 눈을 감고도 넘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철저하게 체력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책상 물림 장교를 연기하고 있었다. 그녀의 실패는 고동철에게는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온 기회였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멀리서 그녀의 서툰 몸짓을 비웃으며 지켜보고 있다가 마침내 어슬렁거리며 다가왔다. 21번, 그따위로 해서 담벼락 하나 넘을 수 있겠어? 니년의 몸뚱이는 장식품인가? 그는 다른 교육생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고함을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켠 듯 연병장 전체를 울렸다. 다시 해! 성공할 때까지 계속한다! 박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다시 한번 담벼락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녀는 일부러 발을 헛디디며 바닥으로 넘어졌다. 무릎이 까져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아픈 내색 없이 다시 일어섰다. 고동철의 조롱은 더욱 심해졌다. 이래서 계집은 안 된다는 거야. 힘쓰는 일은 남자들한테 맡기고 아녀자들은 얌전히 부엌에나 처박혀 있어야지. 안 그런가, 제군들? 그의 성차별적인 발언에 몇몇 교육생들의 얼굴이 불쾌감으로 굳어졌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폭군의 분노가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박서연은 10번이 넘는 시도 끝에 간신히 담벼락 위로 기어 올라갔다. 그녀가 비틀거리며 담벼락을 넘었을 때 온몸은 이미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숨은 턱끝까지 차올라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쉴 틈이 주어지지 않았다. 다음 장애물인 외줄타기 코스에서도 그녀는 의도적으로 균형을 잃고 아래에 진흙탕으로 떨어졌다. 풍덩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온몸이 차가운 진흙 속에 잠겼다. 고동철의 광기 어린 응심소리가 다시 한번 연병장을 울렸다. 하하하, 꼴 좀 보라고. 저게 바로 대한민국 육군 대위의 모습이다. 아주 장관이군, 장관이야. 21번, 다시 올라가. 니년 몸에서 흙냄새 대신 사람 냄새가 날 때까지 계속 시켜주마. 그녀는 지옥 같은 반목 훈련 속에서 서서히 체력의 한계에 부딪히는 척 연기했다. 그녀의 동작은 점점 더 느려졌고 호흡은 거칠어졌다. 고동철은 그녀가 완전히 녹초가 될 때까지 집요하게 그녀를 괴롭혔다. 그는 그녀의 육체를 괴롭히는 것을 넘어 그녀의 인격과 자존심을 공개적으로 짓밟으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다른 교육생들 사이에서 조용한 움직임이 있었다. 교육생 번호 15번 김지훈 대위였다. 그는 육사 출신의 정통 엘리트 장교로 뛰어난 신체 능력과 올곧은 성품으로 동기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높은 인물이었다. 그는 고동철의 비인간적인 행태를 처음부터 못마땅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동료 장교가, 그것도 여군 장교가 부당하게 유린당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자신의 차례를 마친 김지훈은 다음 코스로 이동하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박서연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고동철의 시선을 피해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녀에게 나지막에 말했다.
괜찮으십니까? 제가 교관의 시선을 끄는 동안 외주를 건널 때 무게중심을 조금 더 낮춰보십시오. 그럼 훨씬 안정적일 겁니다. 그것은 작은 도움의 손길이었다. 하지만 이 지옥 같은 곳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값진 인간적인 연대였다. 박서연은 고개를 들어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의 짧은 대화는 매의 눈을 가진 고동철의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거기 15번! 고동철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김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니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기가 니놈들 연애질하는 놀이터인 줄 알아? 쓰레기 같은 년한테 동정심이라도 생기나? 아닙니다. 저는 단지 닥쳐. 변명은 필요 없다. 전우를 도우려는 그 기특한 마음 내가 아주 높이 사주지. 21번은 물론이고 15번 니놈도 함께 벌을 받도록 하겠다. 두 사람 지금부터 저기 보이는 연병장 끝까지 팔굽혀펴기 자세로 이동한다. 실시!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명령이었다. 수백 미터에 달하는 거리를 팔의 힘만으로 이동하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고문에 가까웠다. 김지우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엎드려 버쳐 자세를 취했다. 박사연 또한 흐르는 땀을 닦으며 그의 옆에 나란히 엎드렸다. 하나, 둘, 하나, 둘. 두 사람은 구령에 맞춰 힘겹게 연병장을 가로지르기 시작했다. 다른 교육생들은 침묵 속에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고동철은 두 사람의 모습을 만족스럽다는 듯이 내려다보며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 도전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이런 식으로 처참하게 짓밟힐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이들의 뇌리에 똑똑히 새겨넣고 있었다. 박서연은 팔이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옆에서 함께 땀 흘리고 있는 김지훈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의 임무 기록 수첩에 그의 이름이 조용히 기록되었다. 이 지옥 속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은 유일한 동료. 그녀는 그에게 작은 빚을 졌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빚은 언젠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다짐했다. 낮 동안의 지옥 같은 체력 훈련이 끝나고 해가 저물자 더욱 교활하고 위험한 훈련이 시작되었다. 야간 독도법 훈련. 교육생들은 3인 1개조로 나뉘어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깊은 산속에 각기 다른 지점으로 투입되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낡은 지도 한 장과 나침반 하나, 그리고 손전등뿐이었다. 그들의 임무는 오직 지도와 나침반에 의지하여 동이 트기 전까지 지정된 목표 지점에 도착하는 것이었다. 모두의 예상대로 박서연은 김지훈 대위와는 다른 조에 편성되었다. 그리고 고동철은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박서연이 속한 3조에게 장비들을 나누어 주었다. 그가 그녀에게 나침반을 건네는 순간 그의 입가에 스쳐 지나간 희미하고 악의적인 미소를 박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건네받은 나침반을 슬쩍 확인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정보 장교로서의 오랜 경험은 그녀에게 말해주고 있었다. 저 나침반은 미세하게 조작되어 있다. 자북이 아닌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도록. 고동철은 그녀를 단순히 낙오시키는 것을 넘어 깊은 산속에서 조난당하게 만들 작정이었다. 헬리콥터가 그들을 낯선 산등성이에 내려놓고 떠나자 사방은 순식간에 완벽한 어둠과 정적에 휩싸였다. 들려오는 것이라고는 음산한 바람소리와 정체 모를 벌레들의 울음소리뿐이었다. 박서연과 같은 조가 된 2명의 장교는 해병대 수색대 출신의 강인한 인상을 가진 오 대위와 포병 장교 출신의 이성적인 성격으로 보이는 최 대위였다. 자, 일단 현재 위치부터 파악하고 이동 경로를 정합시다. 조장을 맡은 오 대위가 지도를 펼치며 말했다. 박서연은 고동철이 준 나침반을 꺼내들었다. 나침반의 바늘은 그녀가 예상했던 대로 실제 북쪽과는 약 15도가량 어긋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15도. 짧은 거리에서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는 그들을 완전히 다른 계곡으로 이끌기에 충분한 치명적인 오차였다. 박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지금 이 사실을 말해야 하는가? 하지만 그녀는 이내 입을 다물었다. 이것 또한 시험의 일부였다. 고동철이 파놓은 함정, 그리고 그 함정 앞에서 엘리트 장교라는 이 남자들이 어떻게 위기에 대처하고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위해 이번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무능한 대위 역할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북쪽이 이쪽입니다.
지도에 따르면 저쪽 능선을 따라 이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서연의 말에 오 대위와 최 대위는 아무런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설마 훈련소 교관이 교육생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고장난 장비를 지급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첫걸음을 내딛었다. 1시간, 2시간이 흘렀다. 그들은 험준한 산길을 따라 쉼없이 걸었다. 하지만 걸으면 걸을수록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그들을 덮쳐왔다. 지도에 표시된 지형과 눈앞에 펼쳐진 실제 지형이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어긋나기 시작한 것이다. 있어야 할 계곡이 보이지 않았고 없어야 할 거대한 바위 능선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상하다. 분명 이쪽이 맞는데. 오대위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초조함이 묻어나기 시작했다. 최 대위 또한 손전등으로 지도와 주변을 번갈아 비추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나침반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최 대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말도 안 돼. 군용 나침반이 고장날 리가 없어.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걸 거야.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오 대위는 자신의 판단 착오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 완고하게 나침반을 신뢰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옥신각신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그들의 체력과 함께 판단력도 서서히 마모되고 있었다. 박사연은 그들의 논쟁을 한 걸음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주변의 결자리와 능선의 모량을 통해 자신들의 정확한 현재 위치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들을 이끌고 목표 지점으로 향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했다. 그녀의 눈은 이제 두려움과 혼란에 빠진 2명의 장교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해병대 출신의 오 대위. 그는 강한 자신감과 추진력을 가졌지만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권위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직관을 맹신하는 경향이 있었다. 포병 출신의 최 대위는 논리적이고 신중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을 보였다. 박서연은 깨달았다. 이들은 각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장교들이었지만 팀으로서 기능하는 방법은 완전히 잊어버린 듯했다. 그들은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하기보다는 각자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상황이 악화되자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다. 오 대위님께서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신 것 같습니다. 최 대위는 그럼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했나? 이제 와서 딴소리야? 날카로운 말들이 오가고 그들 사이의 신뢰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박서연은 이 모든 것이 고동철이 만들어낸 독성적인 문화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동철의 지배 방식은 경쟁과 불신이었다. 그는 교육생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을 막고 오직 개인의 생존을 위해 서로를 밟고 일어서도록 조장했다. 그 결과 이 유능한 장교들은 위기 상황 앞에서 가장 중요한 팀워크라는 무기를 스스로 내던져버린 것이다. 결국 그들은 완전히 길을 잃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낯선 산 속에 고립되었다. 두려움과 절망이 안개처럼 그들을 덮쳐왔다. 바로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박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 2분, 제가 뭘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다툼을 벌이던 2 남자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일부러 겁먹고 자신 없는 태도로 손가락으로 어두운 숲속의 한 방향을 가리켰다. 아까 헬리콥터에서 내리기 전에 저쪽 능선 너머로 희미하게 불빛 같은 걸 본 것 같아서 혹시 민가가 아닐까요? 그녀가 가리킨 방향은 바로 목표 지점으로 향하는 정확한 길목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발견한 것이 아닌 우연히 본 불빛이라는 행운의 결과물로 위장했다. 지금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오 대위와 최 대위는 반신반의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가 가리킨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박서연은 그들의 뒤를 묵묵히 따랐다. 그녀의 눈은 안경 렌즈 너머 어둠 속에서도 그 어떤 맹수보다도 더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이 길고 어두운 밤은 그녀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적들을 분석하고 전장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기회였다. 야간 독도법 훈련에서 박서연이 속한 3조가 우연히 길을 찾아 목표 지점에 도착하자 고동철의 심기는 매우 불편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함정에서 먹잇감이 빠져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듯 다음 날부터 더욱 노골적이고 교활한 방식으로 박서연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육체적인 괴롭힘만으로는 그녀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이제 교육생들 사이의 관계 자체를 파괴하여 그녀를 완벽하게 고립시키려는 심리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의 무기는 분열과 불신이었다. 그날 밤 모든 훈련이 끝나고 병사들이 지쳐 잠든 시간, 고동철은 교육생 중 몇 명을 자신의 숙소로 은밀하게 호출했다. 그가 선택한 대상들은 주로 성적에 대한 야망이 강하거나 동료들 사이에서 겉도는 인물들이었다. 그는 뱀처럼 달콤하고 은밀한 목소리로 그들을 유혹했다. 자네, 이번 기수에서 수석으로 수료하고 싶지 않나?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건네며 친근한 선배처럼 그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리고는 본색을 드러냈다. 내가 자네를 좋게 보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그러니 자네도 나에게 무언가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별거 아니야. 그냥 다른 교육생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나에게만 살짝 알려주면 돼. 특히 그 21번 박서연이라는 년. 그 계집이 또 무슨 멍청한 짓을 하는지, 누구랑 붙어 다니는지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 전부 보고하란 말이야. 그럼 내가 최종 평가 때 자네 점수는 확실하게 책임져 주지.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악마의 거래였다. 고동철은 자신의 절대적인 평가 권한을 무기로 교육생들에게 밀고를 강요했다. 그는 그들의 마음에 동료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라는 배신의 씨앗을 심었다. 그의 전략은 즉각적으로 효과를 발휘했다. 다음 날부터 훈련소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이전까지는 고된 훈련 속에서도 희미하게 남아 존재했던 동료애와 유대감이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차가운 불신의 공기가 생활관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교육생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았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도 다른 사람이 다가오면 입을 닫아버렸다. 모두가 잠재적인 감시자이자 밀고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는 끔찍한 불신의 지옥이 펼쳐졌다. 그리고 그 지옥의 가장 중심에는 박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모두의 표적이 되었다. 고동철의 사주를 받은 몇몇 교육생들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사소한 꼬투리라도 잡아 부풀려서 고동철에게 보고했다. 보고합니다. 21번 교육생 식사 시간에 반찬 투정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21번 교육생 총기 손질 시간에 동료와 잡담을 하며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모두 거짓이거나 악의적으로 왜곡된 보고였다. 하지만 고동철은 사실 확인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그 보고들을 빌미로 박서연을 공개적으로 처벌하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다른 교육생들에게는 밀고자의 유용성을 증명해 보였다. 박서연의 시련은 이제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 정신적인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었다. 그녀는 하지도 않은 잘못 때문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억울한 벌을 받아야만 했다. 화장실 청소는 그녀의 전담 업무가 되었다. 그녀의 식사량은 징벌이라는 영목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그녀는 늘 허기에 시달려야 했다. 밤에는 불침번 근무에 가장 많이 투입되어 수면 부족으로 점점 쇠약해져가는 연기를 해야만 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다. 고동철의 의도대로 그녀는 완벽하게 기피 대상이 되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녀의 곁에 서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21명의 집단 속에서 철저히 홀로가 되었다. 유일하게 그녀에게 인간적인 시선을 보내는 사람은 김지훈 대위뿐이었지만 그 역시 지난번의 연대 처벌 이후로는 섣불리 그녀에게 다가서지 못하고 멀리서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는 진정한 의미의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 훈련이 아니었다.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잔인한 심리 실험과도 같았다. 총성 없는 전쟁터. 그녀는 그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녀가 매일 밤 모두가 잠든 사이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그녀는 자신의 작은 방수 수첩에 그날 있었던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다. 15일차 대상 고동철, 분할 통치 전략 사용, 교육생 간 불신 조장을 통해 내부 통제 강화, 허위 보고를 기반으로 한 부당한 처벌 자행, 교육생 김모 대위, 박모 대위, 대상에게 적극적으로 협력, 이들의 심리 상태 및 성향 분석 필요, 피해자 박서연, 현재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 연출 중. 그녀의 글씨는 떨림 하나 없이 냉정하고 침착했다. 그녀가 겪는 모든 모욕과 고통은 그녀의 감정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수사 기록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증거가 되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그녀는 고통받는 피해자인 동시에 이 모든 것을 기록하는 가장 냉철한 관찰자였다. 그녀는 수첩을 닫았다. 그녀의 눈은 안경 렌저 너머 어둠 속에서도 함치의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다. 폭군은 지금 자신이 거대한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겠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이 실은 자기 자신의 목을 옥죄는 교수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박서연은 조용히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모든 부조리한 연극에 막을 내릴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잔을 넘치게 될 그 순간을. 지옥 같던 4주간의 훈련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마지막 관문이자 가장 혹독한 시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48시간 무수면 완전 군장 행군. 그들의 임무는 20kg이 넘는 군장을 짊어지고 지도와 나침반만을 이용해 험준한 산악지형 100km를 48시간 안에 주파하는 것이었다. 잠도 휴식도 허락되지 않았다. 오직 걷고 또 걸어야만 하는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시험하는 궁극의 테스트였다. 설상가상으로 하늘마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행군이 시작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차가운 겨울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늘게 흩날리던 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살을 애는 듯한 폭우로 변했다.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의 짙은 안개가 시야를 가렸고 험준한 산길은 금방이라도 발목을 앗아갈 듯한 진흙탕으로 변했다. 교육생들의 몸은 순식간에 흠뻑 젖었고 저체온증의 위협이 그림자처럼 그들을 따라다녔다. 첫날 밤이 지나고 둘째 날 새벽이 밝아왔을 때 교육생들의 모습은 참참했다. 며칠 밤낮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극한의 체력을 소모한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죽음의 그림자처럼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눈은 퀭하게 들어가 초점을 잃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다. 20kg의 군장은 이제 천근만근의 바위처럼 그들의 어깨를 짓눌렀다. 강철 같던 정신력도 멈추지 않는 비와 추위 그리고 끝없는 오르막길 앞에서 서서히 마모되고 있었다. 젠장, 발에 감각이 없어.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거야. 대열 곳곳에서 고통 섞인 신음과 거친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몇몇은 환각을 보기 시작했고 또 몇몇은 걷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지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포기하겠다는 말을 꺼내지는 못했다. 대열의 가장 앞에서 지친 기색 하나 없이 묵묵히 걷고 있는 고동철의 존재 때문이었다. 그는 마치 강철모 만들어진 기계처럼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따금 뒤를 돌아보며 지쳐 쓰러지는 교육생이 없는지를 매의 눈으로 감시했다. 그의 눈에 띄는 순간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끔찍한 언어적 모욕과 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박서연의 상황은 최악이었다. 그녀는 훈련 내내 의도적으로 최소한의 식량만을 섭취하며 체력이 약한 여성 장교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제 그 연기의 대가가 그녀의 몸을 덮치고 있었다. 진짜 현기증이 났고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다. 그녀의 발걸음은 점점 더 느려졌고 대열의 가장 뒤편으로 처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군장은 이제 그녀의 모든 생명력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거머리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한 순간 옆에서 걷던 단단한 팔 하나가 그녀를 부축했다. 김지훈 대위였다. 그는 고동철의 시선을 피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괜찮으십니까? 군장을 잠시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 때문에 또 피해를 입으실 수 없습니다. 박서연은 힘겹게 그의 손을 밀어냈다.
하지만 김지우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건 동료애입니다. 고동철 교관이 뭐라 하든 저는 제 신념에 따라 행동하겠습니다. 전우를 버리고 가는 것은 제가 배운 군인 정신이 아닙니다. 그는 거의 반강제로 그녀의 군장 한쪽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그녀를 부축하며 걷기 시작했다. 그의 도움 덕분에 박서연은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위태로운 동행은 오래 가지 못했다. 거기 15번, 21번, 뭐 하는 짓이야? 대열 앞에서 들려온 고동철의 불호령에 두 사람의 몸이 굳어졌다. 고동철은 성큼성큼 다가와 김지훈의 멱살을 거칠게 잡아챘다.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내가 저 쓰레기 같은 년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니놈 눈에는 저게 전우로 보여. 저건 그냥 우리 군의 세금을 축내는 기생충이야. 하지만 교관님, 박 대위님은 지금 닥쳐. 니놈이 의사야. 멀쩡해 보이는구만. 15번, 지금 즉시 대열 맨 앞으로 이동한다. 한 번만 더 21번 근처에서 얼쩡거리면 그땐 니놈 군복을 벗겨버릴 줄 알아. 김지우는 분한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지만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할 수는 없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박서연에게 미안한 눈빛을 보낸 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대열 앞으로 향했다. 박서연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고동철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앞에 섰다. 그의 눈빛은 마침내 궁지에 몰린 먹잇감을 발견한 굶주린 늑대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이 바로 지난 4주간 자신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던 이 재수 않는 계집의 자존심을 완전히 박살내버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그는 이 순간을 위해 그녀의 체력이 완전히 바닥나기를 기다려왔던 것이다. 21번.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뱀의 독이 숨겨져 있었다. 많이 힘든가 보군. 내가 특별히 너에게만 쉴 시간을 주도록 하지. 저기 보이는 평평한 곳으로 가서 잠시 숨 좀 돌리라고.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폭우로 인해 거대한 진흙탕으로 변해버린 작은 공터였다. 그것은 휴식이 아닌 마지막 능욕을 위한 무대였다. 박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명령에 따라 휘청거리는 발걸음을 옮겨 진흙탕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군화가 끈적한 진흙 속으로 깊숙이 빠져들어갔다. 이제 마지막 막이 오를 시간이었다. 박서연이 질척이는 진흙탕 한가운데에 멈춰서자 고동철은 행군하던 대열 전체를 멈춰 세웠다. 그는 일부러 모든 교육생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지켜보도록 원을 만들게 했다. 마치 고대 로마의 검투장에서 패배한 검투사를 향한 마지막 처형식을 거행하는 듯한 잔인한 연출이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교역생들은 지친 몸으로 비를 맞으며 앞으로 벌어질 끔찍한 광경을 외면하지도 못한 채 서 있어야만 했다. 고동철은 팔짱을 낀 채 진흙 속에 위태롭게 서 있는 박서연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순수한 희열과 잔인한 쾌감이 가득했다. 21번, 마지막 시험이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네 년이 정말 우리 군의 장교가 될 자격이 있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봐야겠다. 먼저 그 거추장스러운 군장부터 벗어던져. 어디 우리 책상물님 대위님께서는 이 생존 훈련에 뭘 그렇게 잔뜩 싸들고 오셨는지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고. 그의 명령에 박서연은 묵묵히 어깨에서 군장을 내려놓았다. 20kg의 무게가 사라지자 그녀의 몸이 순간 휘청거렸다. 고동철은 그녀가 내려놓은 군장을 발로 툭 차더니 그대로 거꾸로 뒤집어 버렸다. 와르르. 군장 안에 들어있던 모든 물건들이 끈적한 진흙탕 속으로 쏟아져 내렸다. 딱딱하게 굳은 전투식량, 물에 젖은 침낭, 방향을 잃은 나침반, 그리고 구겨진 지도까지. 그녀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도구들이 이제는 더러운 진흙 속에 처박힌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렸다. 어이쿠, 내가 실수를 했군. 고동철이 과장된 몸짓으로 말했다. 네 소중한 물건들을 더럽혀버렸으니 어서 주워야지. 안 그래? 그의 눈이 번뜩였다. 주워. 그것은 명령이었다. 거역할 수 없는. 박서연은 떨리는 몸으로 허리를 숙였다. 그녀는 차가운 진흙 속에 손을 집어넣어 더러워진 물건들을 하나씩 건져 올리기 시작했다. 진흙이 그녀의 손톱 밑을 파고들었고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목덜미로 흘러내렸다.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량하고 무력해 보였다.
그녀가 묵묵히 물건을 줍는 동안 고동철은 옆에 있던 진흙 웅덩이로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반합을 꺼내들어 그 안 가득 역겨운 흙탕물을 퍼올렸다. 썩은 나뭇잎과 벌레의 사체가 둥둥 떠다니는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는 그런 물이었다. 그는 반합을 들고 허리를 숙이고 있는 박서연의 등 뒤로 조용히 다가섰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악마와도 같은 미소가 걸렸다. 촤! 모두가 숨을 죽이는 가운데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고동철이 퍼올린 흙탕물이 박서연의 머리 위로 고스란히 쏟아져 내렸다. 순간 얼음장 같은 냉기가 그녀의 두피를 파고들고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다. 썩은 나뭇잎의 비릿한 냄새와 흙의 텁텁한 맛이 그녀의 입과 코를 동시에 덮쳤다. 흙탕물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고 흠뻑 젖은 전주복은 납처럼 무거워지며 그녀의 몸을 짓눌렀다. 주변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들려오는 것이라고는 거센 빗소리와 자신의 귓가에 울리는 심장소리, 그리고 고동철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뿐이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숲 전체를 울리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 대담히 만족한 듯 배를 잡고 웃으며 그녀를 손가락질했다. 꼴 좀 보라고. 저게 바로 대한민국 육군 대위의 모습이다. 아주 가관이군, 가관이야. 흙탕물로 샤워라도 하니 시원한가? 그의 모욕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제 진흙과 빗물로 범벅이 되어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는 박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귓가에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너 같은 책상물림 장교년이 뭘 할 수 있겠어?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련. 여자는 이래서 안 돼. 얌전히 집구석에 처박혀서 밥이나 하지. 왜 군대에 기어들어와서 세금만 축내는 거야? 군대는 너 같은 약골들이 있을 곳이 아니라고. 그의 목소리는 경멸과 혐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가장 잔인한 언어폭력이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물리적인 폭력을 가했다. 그는 손으로 서 있기도 힘들어 보이는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썩 꺼져. 풍덩. 박서연의 몸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뒤를 넘어져 진흙탕 속에 완전히 처박혔다. 그녀의 온몸이 차갑고 더러운 진흙 속에 잠겼다. 그녀의 눈에 보인 마지막 광경은 자신을 경멸적으로 내려다보는 고동철의 얼굴과 죄책감과 공포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 있는 다른 교육생들의 흐릿한 실루엣이었다. 굴욕의 정점, 억압의 극한. 고동철은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며 차갑게 돌아섰다. 전원, 저 쓰레기는 버리고 간다. 행군 계속한다. 출발! 그의 명령에 20명의 교육생들은 마치 기계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들의 발소리는 차가운 빗소리와 함께 점점 멀어져 갔다. 진흙탕 속에 부려진 박서연의 등 뒤로 그들의 모습이 짙은 안개와 숲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그녀는 완벽히 혼자가 되었다. 이 차갑고 거대한 숲속에서 굴욕과 절망의 진흙탕 속에 완전히 버려진 것이다. 고동철의 시나리오는 완벽하게 성공한 듯 보였다. 하지만 대열이 완전히 사라지고 사방에 오직 빗소리만이 남았을 때 진흙탕 속에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던 그녀가 아주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뒤덮은 진흙을 닦아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도 절망도 두려움도 없었다. 대신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피어났다. 얼음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우며 지독하게 위험한 미소. 마침내 모든 증거 수집을 끝낸 사냥꾼의 만족스러운 미소였다. 그녀는 나지막이 오직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시험은 이제 끝났어. 대열이 떠나간 자리에는 빗소리와 바람소리 그리고 진흙탕 속에 홀로 남겨진 박서연뿐이었다.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얼굴 위로 끊임없이 쏟아져 내렸다. 고동철과 다른 교육생들의 모습은 이미 짙은 안개와 숲 너머로 완전히 사라진 뒤였다. 완벽한 고립, 철저한 유기. 고동철이 원했던 그림, 한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짓밟히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이 완성된 듯했다. 하지만 그가 보지 못한 것이 있었다.
그가 떠나간 직후 진흙 속에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던 박서연의 몸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한쪽 팔로 땅을 짚고 이내 상체를 일으켰다. 진흙과 흙탕물이 그녀의 온몸을 뒤덮고 있었지만 그녀의 움직임에는 더 이상 이전의 연약함이나 지친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수개월간의 잠복 임무를 마치고 마침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온 숙련된 특수요원의 절제되고 힘있는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진흙탕 한가운데에 앉아 가장 먼저 자신의 얼굴을 덮고 있던 흙과 나뭇잎들을 손으로 닦아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 드러난 첫 번째 표정은 분노도 슬픔도 굴욕감도 아니었다. 그것은 미소였다.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듯한 후련하고도 차가운 미소. 지난 4주간의 지옥 같았던 연극이 마침내 자신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끝났음을 자축하는 연출가의 만족스러운 미소였다. 그녀는 나지막이 그러나 승리자의 확신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시험은 끝났다. 그녀는 더 이상 박서연 대위가 아니었다. 그녀는 육군본부 감찰실 소속 이 모든 부조리의 심판관 박서연 중령어로 돌아온 것이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전투복 상의 안쪽 꿰맨 자국이 있는 비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곳은 고동철조차도 찾아내지 못한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그녀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작고 단단한 완통형의 물건이었다. 완벽하게 방수 처리된 군용 비상 신호탄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진흙과 물을 잔뜩 머금은 전투복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지만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편 채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똑바로 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꺼운 안경 렌즈 뒤에 숨겨진 겁먹은 눈빛이 아니었다. 그녀는 안경을 벗어 진흙탕 속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렸다. 안경이 사라지자 그 뒤에 감춰져 있던 날카롭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지휘관의 눈빛이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신호탄의 안전핀을 뽑았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팔을 뻗었다. 쉬.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신호탄이 그녀의 손을 떠나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빗줄기를 뚫고 솟아오른 신호탄은 잿빛 하늘의 한가운데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터지며 선명하고 강렬한 붉은 빛을 토해놨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핏빛꽃처럼 그 붉은 빛은 주변의 모든 안개와 어둠을 잠시나마 붉게 물들였다. 그것은 구조를 요청하는 조난 신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한편 박서연을 버려두고 수백 미터 앞서 나아가던 고동철과 교육생들은 자신들의 등 뒤에서 터져나온 붉은 신호탄의 빛을 똑똑히 목격했다. 그들은 모두 걸음을 멈추고 경악과 함께 뒤를 돌아보았다. 고동철의 얼굴에 예상했다는 듯한 경멸의 미소가 떠올랐다. 칫, 저 계집, 결국엔 포기하는군.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는 신호탄이 의미하는 바를 조난 및 훈련 포기 신호로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다. 그는 주변의 다른 교육생들을 향해 보란듯이 큰 소리로 외쳤다. 모두 똑똑히 봐둬라. 저것이 바로 의지박약과 나약함의 말로다. 군인의 명예를 스스로 내던진 저 쓰레기는 이제 구조 헬기가 와서 시체처럼 수거해 가겠지. 우리는 저런 년 따위는 신경 쓸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모두 행군 계속한다. 출발! 그는 신호탄의 진짜 의미를, 그것이 누구를 향한 호출 신호인지를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붉은 빛이 자신의 머리 위로 죽음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전조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그는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무덤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다른 교육생들도 체념과 일말의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진흙탕 속에 홀로 남은 박서연은 멀어져 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에서 천천히 낙하하며 사그라드는 붉은 빛을 바라보았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지난 4주간 그녀가 수집한 모든 증거와 기록들, 그리고 방금 전 그녀가 온몸으로 겪어낸 굴욕의 순간은 이제 곧 들이닥칠 거대한 폭풍의 명분이 될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구조팀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그들은 헬리콥터를 타고 올 터였다.
박서연이 붉은 신호탄을 쏘아 올린 지 약 10분 후 숲의 정적을 깨트리는 새로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 같았지만 그 소리는 금방 하늘과 땅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굉음으로 변했다. 두두두두두두. 그것은 천둥 소리가 아니었다. 수십 개의 거대한 칼날이 대기를 찢어발기는 헬리콥터의 로터음이었다. 고동철과 교육생들이 의아함과 불안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짙은 안개를 뚫고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지옥에서 날아온 사신처럼 검고 날렵한 동체의 아파치 공격 헬기 2대였다. 헬기들은 행군 대열의 바로 위 상공을 위협적으로 선회하며 강력한 하강풍으로 주변의 나뭇가지들을 미친 듯이 흔들어댔다. 교육생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단순한 구조 헬기가 아니었다. 양 옆에 로켓 포드와 헬파이어 미사일을 장착한 완벽한 무장 상태의 공격 헬기였다. 뭐야, 왜 공격 헬기가? 고동철의 입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의 혼란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아파치 헬기 2대의 뒤를 따라 더 거대한 그림자가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육중하고 위압적인 동세의 블랙호크 수송 헬기였다. 그것은 단순히 하늘을 나는 기계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거대한 요새와도 같았다. 블랙호크는 행군 대열에서 약 50m 떨어진 박서연이 기다리고 있는 진흙탕 근처의 공터에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콱! 헬기의 거대한 프로펠러가 만들어낸 하강풍은 작은 태풍과도 같았다. 주변의 작은 나무들이 뿌리채 뽑힐 듯이 휘청거렸고 빗물과 진흙이 사방으로 휘몰아쳤다. 고동철과 교육생들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돌풍 속에서 팔로 얼굴을 가린 채 간신히 버티고 있어야만 했다. 마침내 블랙호크가 육중한 소리를 내며 땅에 닿았다. 헬기의 책밀은 슬라이딩 도어가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종결시킬 인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가장 먼저 내린 사람은 별 3개가 빛나는 중장 계급장을 단 위험 있는 모습의 노년 장성이었다.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교장 이강석 중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조각상처럼 단단하고 엄격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이 부정한 현장을 향한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의 뒤를 따라 육사본부에서 파견된 대령급 참모장교들과 완전 무장한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내렸다. 그들은 행군 대열 쪽으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고동철과 20명의 교육생들은 마치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완벽하게 무시당했다. 이강석 중장과 그의 일행은 오직 한 사람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진흙탕 한가운데에 온몸이 흙탕물로 젖은 채 그러나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꼿꼿이 서 있는 박서연을 향해서였다. 한 부관이 재빨리 달려와 깨끗한 군용 야절상의와 마른 수건을 그녀에게 건네주려 했다. 하지만 이강석 중장은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마침내 이강석 중장이 박서연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는 그녀의 엉망인 몰골과 흠뻑 젖은 전투복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군 생활 전체를 통틀어 가장 완벽하고 절도 있는 자세로 그녀를 향해 거수경례를 했다. 모든 것을 뒤엎는 그리고 모든 것을 심판하는 황금과도 같은 순간이었다. 이강석 중장은 행군 대열의 모든 교육생들과 특히 고동철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우렁차고 장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보고하라, 박중영. 현장 평가 결과는 어떠한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경악으로 굳어버린 고동철을 멸시의 눈빛으로 힐끗 쳐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박서연에게 시선을 돌리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저기 있는 고동철 1등 상사, 과연 위대한 대한민국 육군을 책임질 우리 생도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인물인가? 박중영? 고동철의 뇌가 그 반어를 인식하는 순간 작동을 멈섰다. 그의 동공이 풀리고 입이 멍하니 벌어졌다. 대위가 아니라 중령이라고? 책상 물림인 줄 알았던 저 계집이 감히 자신이 평생을 바쳐도 닿을 수 없는 하늘과도 같은 중령 계급이었다고? 그리고 육사 교장이 전 연에게 보고하라며 경례를 하고 있다고? 그의 머릿속에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난 4주간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만행들이 주가등처럼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자신이 했던 모든 모욕적인 언사들, 모든 폭력들, 그리고 방금 전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던 그 더러운 흙탕물까지.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괴롭혔던 것이 나약한 암사슴이 아니라 잠들어 있던 암사자였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늦게 깨달아 버린 것이다. 그의 두 다리에서 힘이 풀리며 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이제 핏기 하나 없는 백지장과도 같았다. 그의 세상은 바로 이 순간 완벽하게 끝장나 버렸다. 지체는 없었다. 이강석 중장의 명령에 따라 헬기에서 내린 헌병들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비가 내리는 진흙탕 공터는 순식간에 대한민국 군 역사상 전례가 없었을 직결 심판의 법정으로 변모했다. 두 대의 아파치 헬기가 상공을 선회하며 경계를 섰고 완전 무장한 헌병들이 원형으로 대열을 갖춰 외부와의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피고석에는 이미 넋이 나가 헌병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끌려온 고동철이 섰다. 그리고 증인석 겸 방청석에는 공포와 혼란에 빠진 20명의 교육생들이 줄지어 섰다. 재판장은 이 모든 것을 주재하는 이강석 중장 자신이었다. 부관이 건네준 깨끗한 야전 상의로 갈아입은 박서연은 더 이상 흙탕물에 젖은 나약한 대위가 아니었다. 그녀는 빗물에 젖은 머리를 아무렇게나 쓸어넘기고 꼿꼿한 자세로 재판장의 옆에 섰다. 그녀의 손에는 지난 4주간의 모든 기록이 담긴 물에 젖지 않는 작은 방수수첩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닌 이 재판의 핵심 증인이자 검사의 역할을 수행할 터였다. 이강석 중장은 피고석의 고동철을 향해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고동철 1등 상사, 나는 오늘 육군 사관학교 교장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 중장으로서 그대에게 제기된 여러 혐의에 대한 현장 심의를 개시한다. 그대는 모든 질문에 사실만을 답해야 할 것이며 그 어떤 거짓이나 변명도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 그리고 그는 박서연에게 고갯짓했다. 박중영, 보고를 시작하게. 박서연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자신의 수첩을 펼쳐들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분도도 슬픔도 굴욕감도 없었다. 오직 잘 벼려진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데이터만이 존재했다.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본관은 지난 4주간 육군본부 감찰실의 명령에 따라 산신특수훈련소의 고급 생존훈련 과정에 대한 실태평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그녀의 시선이 고동철을 향했다. 먼저 훈련 규정 위반에 대하여 고동철 1등 상사는 총 17회에 걸쳐 육군 안전규범에 명시된 교관의 안전 확보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특히 야간 독도법 훈련 시 교육생에게 고의적으로 결함이 있는 나침반을 지급하여 조난을 유도한 행위는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명백한 살인 미수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당시 박서연과 같은 조였던 오대위와 최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박서연의 보고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기계처럼 고동철의 죄목을 하나하나 나열해 나갔다. 다음, 인권 침해 및 직권 남용에 대하여 고동철 1등 상사는 훈련 기간 내내 총 280회가 넘는 언어폭력을 자행했으며 그중 150회 이상이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역생 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심리적 기만수를 사용하여 허위 보고를 강요했으며 이를 근거로 27회에 부당한 징벌을 가했습니다. 식사량을 강제로 줄이거나 비인격적인 청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한 직권 남용입니다. 그녀는 수첩의 한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방금 전 이곳에서 벌어졌던 일을 마치 남의 일을 이야기하듯 담담하게 읽어내려갔다. 마지막으로 상관에 대한 모욕 및 폭행에 대하여 금일 14시 30분경 고동철 1등 상사는 본관, 즉 육군 중령 박서연에게 다음과 같은 폭언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고동철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가 했던 말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읊었다. 너 같은 책상 물림 장교년이 뭘 할 수 있겠어? 집구석에 가서 밥이나 해. 군대는 너 같은 약골들이 있을 곳이 아니야. 그 말이 박서연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재현되는 순간 고동철의 몸이 크게 휘청거렸다. 다른 교육생들 또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상관 모욕, 군대에서 가장 중한 범죄 중 하나였다.
이후 그는 본관의 군장을 흙탕물에 쏟아붓고 반합에 담은 흙탕물을 머리 위로 쏟아부었으며 마지막으로 어깨를 밀쳐 폭행하고 현장에 유기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20명의 다른 교육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박서연은 수첩을 덮었다. 그녀의 보고는 완벽했다. 감정적인 호소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오직 정확한 횟수와 날짜와 증인들이 확보된 반박의 여지가 없는 데이터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고동철을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완벽하게 해부하고 심판대에 올려놓은 것이다. 재판장인 이강석 중장의 얼굴이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동철에게 물었다. 고동철, 방금 박중령의 보고 내용에 대해 할 말 있나? 고동철의 입술이 몇 번 달싹거렸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이 사실이었고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온몸을 떨고 있을 뿐이었다. 이강석 중장은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증인석에 서 있는 다른 교육생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제 침묵했던 다른 목소리들이 깨어날 시간이었다. 박서연 중령의 차가운 보고가 끝나고 진흙탕 섭정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빗줄기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차가웠다. 이강석 중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고동철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돌처럼 굳어서 있는 20명의 교육생들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엄격함 대신 깊은 유감과 함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려는 따뜻함이 실려 있었다. 여기 있는 교육생들에게 묻겠다. 그의 말에 모든 교육생들의 어깨가 움찔했다. 지난 4주간 여러분은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받지 못하고 한 개인의 비인간적인 폭력 아래 신음해야만 했다. 나는 육군 사관학교 교장으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대선배로서 이 모든 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다. 여러분을 억압하던 공포의 근원은 사라졌다. 이제 그 어떤 보복도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내가 이 자리에서 내 명예를 걸고 약속하겠다. 박서연 중령의 보고 외에 고동철 1등 상사의 만행에 대해 증언할 사람이 있는가?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얼어붙었던 교육생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망설였다. 지난 4주간 그들의 온몸을 지배했던 침묵의 공포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바로 그때였다. 침묵을 깨고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다. 교육생 번호 15번 김지훈 대위였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불의를 향한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재판장인 이강석 중장과 자신의 동료 박서연 중령을 향해 경례를 한 뒤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증언하겠습니다. 교육생 번호 15번 대위 김지훈입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저는 훈련 둘째 날 장애물 훈련 중에 고동철 교관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대해 처음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는 박서연 당시 대위님께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차별적 모욕을 가했고 의도적으로 체력이 방전될 때까지 비인도적인 훈련을 강요했습니다. 저는 단지 동료로서 최소한의 도움을 드리려 했을 뿐인데 고 교관은 저에게 연애질이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박 대위님과 함께 연대 책임을 물어 가혹한 얼차려를 부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야간 독도법 훈련 당시 저희 조는 명백히 올바른 경로로 이동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 교관은 무전으로 저희의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고함을 치며 일부러 더 험준하고 위험한 급경사 구간으로 이동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조원 중 한 명은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할 뻔한 아찔한 사고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는 교육생들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교육생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즐기는 군복을 입은 악마일 뿐입니다. 김지훈의 용기 있는 외침은 굳게 닫혀있던 댐의 수문을 폭파시킨 다이너마이트와도 같았다. 그의 증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른 교육생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1명, 2명 앞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저는 고동철 교관에게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매주 주말 외출 시간을 강제로 박탈당했습니다.
저는 단지 안경을 썼다는 이유로 눈뜬 장님이라는 조롱과 함께 사격 훈련에서 불이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제 아내가 보내준 소포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멋대로 개봉하고 그 안의 음식들을 자신의 것인 양 빼앗아 먹었습니다. 억눌렸던 목소리들이 마침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증언은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고개를 숙인 고동철의 심장에 박혔다. 한때는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해야만 했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진실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되어 거대한 분노의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고동철의 사주를 받아 박서연을 감시하고 허위 보고를 했던 2명의 교육생마저 울면서 앞으로 나와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수석으로 수료하게 해주겠다는 고 교관의 꼬임에 넘어가 박중령님에 대해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고백은 고동철의 심리적 학대가 얼마나 교묘하고 비열했는지를 증명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되었다. 분노와 진실의 파도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진흙탕 법정을 완전히 집어삼키고 있었다. 고동철은 이제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십 개의 분노 어린 시선 속에서 자신의 왕국이 얼마나 허술한 모래성이었는지를, 그리고 그 모래성이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음을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다. 박서연은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자신의 임무가 성공적으로 완수되고 있다는 만족감과 함께 이 젊고 유능한 장교들이 겪어야만 했던 고통에 대한 깊은 연민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낼 마지막 심판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교육생들의 분노 어린 증언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뒤 진흙탕 법정에는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고동철이라는 한 개인의 죄악은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의 몰락은 이제 기정사실이 되었다. 하지만 이강석 중장의 얼굴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깊은 고뇌에 잠겨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한 명의 미치광이 교관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토록 끔찍한 악행이 지난 수년간 공공연하게 자행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비호하거나 묵인한 더 거대한 시스템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강석 중장은 고개를 들어 고동철의 등 뒤, 그리고 교육생들의 너머, 훈련소 본부 건물이 있는 방향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낮고 무겁게 울려 퍼졌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는 마치 허공에 대고 묻는 것처럼,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말했다. 어떻게 이런 비인간적인 훈련 방식이 이토록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단 말인가? 이 훈련소의 지휘관과 참모들은 대체 어디서 무엇하고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을 방치했단 말인가? 한 사람의 귀에도 불만이 들어가지 않았을 리가 없다. 수많은 교육생들이 이곳을 거쳐갔을 터 그들의 불만과 고충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그의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부패한 시스템의 심장을 겨누는 날카로운 창과도 같았다. 고동철의 얼굴이 순간 사색이 되었다. 그는 자신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거대한 부품을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마지막 발악처럼 다른 이름을 끌어들이려 했지만 그보다 먼저 박서연의 목소리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서연은 수첩에 다음 장을 펼쳤다. 그곳에는 그녀의 이번 임무의 진정 목표, 즉 몸통에 대한 분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본관이 지난 4주간 수집한 정보와 과거 감찰실에 접수되었으나 묵살된 민원 기록들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이강석 중장에게 자신의 수첩을 건넸다. 고동철 1등 상사의 만행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산신훈련소의 지휘부, 특히 훈련소장인 서인철 대령의 의도적인 묵인과 비호 아래서 이루어진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서인철 대령, 훈련소의 최고 지휘관 이름이 박서연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고동철의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 여자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어 온몸을 떨었다. 박서연의 보고는 계속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외과 의사가 암세포를 도려내듯 이 부패한 시스템의 구조를 냉철하게 해부해 나갔다.
서인철 대령은 강한 군대라는 명목 아래 시대착오적이고 비인간적인 훈련 방식을 훈련소의 전통으로 포장해 왔습니다. 그는 고동철과 같은 가학적인 성향의 교관을 의도적으로 핵심 보직에 배치하여 교육생들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현대 군이 지향하는 인권 중심의 군대 육성 방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그녀는 수첩의 특정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지난 3년간 이 훈련소와 관련하여 국방부 감찰실에 접수된 정식 민원은 총 12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민원은 서인철 대령의 자체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형식적인 보고와 함께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그는 외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교육생 개인의 부주의로 위장했으며 피해자들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여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그는 전통이라는 이름의 견고한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해온 것입니다. 박서연의 보고가 이어질수록 이강석 중장의 얼굴은 분노로 점점 더 굳어져 갔다. 그는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육군 사관학교의 졸업생들이 장교로 임관한 뒤 이런 썩어빠진 곳으로 보내져 그들의 자존심과 명예가 짓밟히고 있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책임감을 느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서연이 마지막으로 힘주어 말했다. 고동철이라는 잡초를 뽑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잡초가 자라날 수 있도록 거름을 주고 햇볕을 가려준 이 산신훈련소라는 썩어빠진 토양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는 한 제2, 제3의 고동철은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녀의 보고는 끝났다. 하지만 그 파장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가 던진 마지막 한마디는 고동철이라는 개인을 넘어 대한민국군 전체에 만연해 있을지도 모르는 구조적인 부패를 향한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이강석 중장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이 거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깊은 고뇌에 빠졌다. 잠시 후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고뇌가 아닌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는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옆에 서 있는 헌병대장에게 지축을 울리는 듯한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당장 훈련소장 서인철 대령을 비롯한 훈련소 지휘부 전원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그리고 범인 은닉 혐의로 긴급 체포하라. 저항할 시에는 발포를 허가한다. 이제 진짜 뿌리 뽑기가 시작된 것이다. 이강석 중장의 체포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거대한 폭풍의 마지막 장이 그렇게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시작되었다. 훈련소 본부 건물로 향하는 헌병들의 군하 소리가 부패한 시스템의 종말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축축한 대기 속으로 울려 퍼졌다. 이제 진흙탕 법정에 남은 것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던 고동철과 그의 죄를 심판해야 할 재판관 그리고 그 심판을 지켜보는 증인들 뿐이었다. 이강석 중장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키는 크지 않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그 어떤 거인보다도 더 거대하고 위압적으로 보였다. 그의 시선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시체처럼 서 있는 고동철에게 마지막으로 향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육군의 명예와 정의 그 자체의 목소리였다. 고동철 1등 상사. 그는 계급과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군인에 대한 호칭이 아니었다. 사형수가 된 죄인의 이름을 확인하는 집행관의 마지막 통보와도 같았다. 그대는 군인에게 허락된 신성한 훈련 권한을 자신의 저열한 가학성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그대는 부하를 가르치고 이끄는 교관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과 자존심을 짓밟는 학대자였다. 그대는 전우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그들의 등을 찌르는 비겁한 배신자였다. 그대의 존재는 이 군복을 입은 모든 군인에 대한 모독이며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하는 가치들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그의 선고는 계속되었다. 그 어떤 수사적인 표현도 감정적인 동요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단단한 사실만이 망치처럼 고동철의 죄를 내리치고 있었다. 따라서 나는 육군사관학교 교장으로서 부여받은 모든 권한을 사용하여 이 자리에서 그대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그는 옆에 서 있던 헌병대장에게 고개짓했다. 집행하라. 헌병대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다.
그는 고동철의 앞으로 다가가 그의 어깨와 가슴에 붙어 있던 모든 계급장과 부대 마크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칠게 잘라나기 시작했다. 찍, 찍, 군복의 천이 뜯어지는 소리가 섬뜩할 정도로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한때 그의 자부심이자 권력의 상징이었던 1등 상사 계급장이 초라한 헝겊 조각이 되어 진흙탕 속으로 떨어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교관도 군인도 아니었다. 그저 죄수곡을 입기 직전에 이름 없는 범죄자일 뿐이었다. 계급장이 모두 제거되자 이강석 중장의 마지막 판결이 떨어졌다. 죄인 고동철, 그대를 상관 모욕 및 폭행, 직권 남용, 가혹행위, 그리고 군 기강 문란죄 등 확인된 모든 혐의를 적용하여 군 교도소에 즉시 구속 수감한다. 앞으로 그대는 엄정한 군사재판을 통해 내놈의 죄에 합당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헌병 2명이 다가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힘없이 그들에게 끌려나갔다. 그가 진흙탕 법정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 그의 텅 빈 눈이 잠시 박서연에게로 향했다. 그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만이 담겨 있었다. 고동철이 사라진 뒤 이강석 중장은 남은 교육생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오늘부로 이번 고급 생존훈련 과정은 전면 중단 및 무효 처리한다. 여러분이 지난 4주간 겪었던 모든 고통과 부당한 평가는 기록에서 완전히 삭제될 것이다. 여러분의 최종 수료 여부는 박서연 중령이 제출할 정식 평가 보고서를 기반으로 재심사될 것이다. 불의에 동조하지 않고 끝까지 군인의 명예를 지키려 했던 교육생들에게는 그의 합당한 평가가 내려질 것임을 약속한다. 그의 말은 지옥 같았던 훈련의 끝을 알리는 공식적인 선언이었다. 몇몇 교육생들의 눈가에 안도와 서름이 뒤섞인 눈물이 맺혔다. 이강석 중장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곁에 묵묵히 서 있는 박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중령, 정말 수고 많았네. 그대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암덩어리를 영원히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몰라. 임무였을 뿐입니다. 박서연은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거대한 임무를 완수한 자의 피로감과 함께 더러운 것을 깨끗이 청소해낸 자의 후련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그 틈으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이 진흙탕 법정 위로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듯한 상징적인 풍경이었다. 독수리의 심판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폐허 위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일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산신훈련소의 연병장은 전날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흔적을 간직한 채 고요한 정적에 잠겨 있었다. 밤새 내리던 비는 어느새 가랑비로 변해 상처 입은 대지를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었다. 연병장에는 이제는 교육생이 아닌 장교 신분으로 돌아온 20명의 군인들이 정렬해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직 혼란과 피로의 기색이 남아 있었지만 이전처럼 공포에 질려 있지는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미한 기대감이 엿보이고 있었다. 그들 앞으로 한 사람의 장교가 단상 위로 올라섰다. 박서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흙탕물에 젖은 나약한 대위가 아니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다려진 전투복, 어깨 위에서 빛나는 중령 계급장, 그리고 안경을 벗은 채 드러난 냉철하고 지적인 눈빛.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엘리트 장교 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 없이 자신의 목소리만으로 연병장 전체를 울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나는 지난 4주간 여러분과 함께 지옥을 경험했다.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굴욕을 나 또한 바로 여러분의 곁에서 똑같이 겪었다. 그녀의 첫마디에 장교들의 자세가 저절로 바로잡혔다. 어제 우리는 한 명의 악마를 심판했다. 그리고 그 악마를 키워낸 썩어빠진 시스템 또한 해체했다. 하지만 단순히 사람을 바꾸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교관이 아닌 동료 장교로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강의를 하려 한다. 그녀는 연병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췄다. 고동철은 입버릇처럼 강철 같은 군기를 외쳤다.
그는 자신의 폭력을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정당화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난 4주간 경험한 것은 과연 강철 같은 군기였는가? 그녀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했다. 아니다. 그것은 군기가 아니다. 그것은 그저 비인간적인 폭력일 뿐이다. 강철 같은 군기는 공포와 굴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군기는 상호 존중과 신뢰에서 나온다. 부하가 상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를 믿고 따를 때 비로소 죽음의 공포조차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군기가 확립되는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강한 군인은 타인을 짓밟고 모욕함으로써 만들어지지 않는다. 진정으로 강한 군인은 자신의 옆에 있는 전우가 쓰러지려 할 때 기꺼이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는 사람이다. 적에게는 사자처럼 용맹하되 아군에게는 형제처럼 따뜻한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다. 고동철은 강한 군인을 키워낸 것이 아니다. 그는 그저 명령에 복종하는 법만 아는 비겁한 노예 혹은 자신보다 약한 자에게 똑같은 폭력을 되갚음하려는 또 다른 괴물을 키워내려 했을 뿐이다. 그녀의 말은 지난 4주간 그들의 머릿속을 지배했던 왜곡된 가치관을 부수는 거대한 망치와도 같았다. 장교들은 자신들이 무의식적으로 동조하거나 방관했던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꿰닫고 있었다. 박서연은 마지막으로 김지훈 대위를 비롯해 불의에 침묵하지 않았던 몇몇 장교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나는 이 자리를 빌려 어둠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던 몇몇 동료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여러분이 보여준 작은 용기가 결국 이 모든 것을 바로잡는 위대한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군의 진정한 희망이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장교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또한 나의 임무를 위해 여러분 모두가 겪어야만 했던 끔찍한 시간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 지옥 같은 시험을 끝내기 위해 여러분의 고통을 이용해야만 했던 나의 선택을 용서해주기 바란다. 부디 이곳에서의 끔찍했던 기억은 모두 잊고 이곳에서 얻은 교훈만을 가슴에 새겨 각자의 위치에서 훌륭한 지휘관으로 성장해주길 바란다. 이상 나의 마지막 강의를 마친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몇몇 장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박서연이 단상에서 내려오자 누군가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 박수는 이내 연병장 전체로 퍼져나가 우레와 같은 함성이 되어 가랑비가 내리는 하늘 아래로 울려 퍼졌다. 그것은 새로운 리더의 탄생을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소리였다. 모든 공식적인 절차가 끝나고 혼란의 중심이었던 산신훈련소에 다시 평온이 찾아왔을 무렵 박서연 중령과 이강석 중장은 훈련소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나란히 서 있었다. 비는 완전히 그쳤고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젖은 숲을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다. 아래 계곡에서는 철수를 준비하는 특임 여단의 움직임과 새로운 지휘체계 아래 조심스럽게 일과를 시작하는 훈련소의 모습이 동시에 보였다. 파괴와 재건이 교차하는 상징적인 풍경이었다. 한동안 말이 없던 이강석 중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과 함께 미래를 향한 무거운 책임감이 묻어 있었다. 내 평생을 군에 몸담아 왔지만 어제와 같은 광경은 처음이었네. 내 눈이 미치지 못하는 그늘 속에서 우리의 젊은 장교들이 저런 끔찍한 일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를 너무나도 부끄럽게 만드는군. 장군님의 잘못이 아니십니다. 암세포는 원래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자라나는 법이니까요. 그렇다 해도 나는 책임을 피할 수 없네. 육군사관학교는 단순히 전투기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야. 장교의 명예와 리더십,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는 곳이지. 하지만 우리가 애써 가르쳐내보낸 생도들이 저런 썩어 빠진 곳에서 그 모든 가치를 부정당하고 있었다니. 이것은 우리 교육 시스템 전체의 실패일지도 모르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결심에 찬 눈빛으로 박서연을 바라보았다. 박중령, 이번에 자네가 제출한 그 보고서 아주 잘 읽었네. 단순히 한 개인의 비리를 고발하는 것을 넘어 우리 군의 훈련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점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제시한 아주 훌륭한 보고서였어.
그는 멀리 계곡 아래를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자네의 그 보고서를 우리 육군사관학교의 훈련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청사진으로 삼을 생각이네. 더 이상 구시대적인 악습과 비인간적인 훈련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 않도록 내가 모든 것을 바꿀 걸세. 자네의 그 보고서가 그 위대한 개혁의 첫 번째 주춧돌이 될 걸세. 그의 말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서연의 잠입 임무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나비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강석 중장은 따뜻한 눈빛으로 박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스승이 제자를 바라보는 듯한 깊은 신뢰와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박중영, 정말 수고 많았네. 자네는 이번 임무를 통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증명해 보였어. 군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손에 들린 소총이나 빛나는 계급장이 아니라는 것을 말일세. 그는 박서연의 가슴을 가리키며 마지막 말을 이었다. 군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그 어떤 불의 앞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 강철 같은 심장이라는 것을 자네가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었네. 그 말을 끝으로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비가 갠 후 더욱 푸르고 선명해진 계곡의 풍경을 함께 바라보았다. 지옥의 시험은 끝났지만 그 시험이 남긴 교훈은 이제 막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하고 있었다. 악마의 시험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이 남긴 교훈은 앞으로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의 복도를 영원히 울리게 될 것입니다. 박서연 중령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반박할 수 없는 하나의 진실을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폭력으로 타인을 짚는 능력이 아니라 설령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위장하고 있더라도 그 폭력에 맞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잔인함은 복종하는 기계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오직 존중과 인품만이 진정한 리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박서연 중령의 통쾌한 반격과 그녀가 진실을 밝혀낸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혹독한 훈련과 비인간적인 가혹행위의 경계선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희와 함께 다음 이야기를 탐험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